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투자의 한 방을 날려보는 시간입니다.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시나 방금 전까지 얘기를 나눴던 SVB 사태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시선으로 이 얘기를 확인해 주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나름대로 나름 분석을 해서 알고리즘을 짜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연구원님의 시선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이 파산 사태 경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SVB 은행이 파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예금 금리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머니마켓 즉 MMF 금리라고 해서 이제 단기 금융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표 간에 큰 격차가 이제 벌어지면서 실제 예금에 이제 묶여 있던 돈들이 낮은 예금에서 이제 고수익성 상품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상태에 한번 예금 인출 사태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신생 벤처기업이라든지 또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예금을 예치하고 또 대출을 해주는 이런 그쵸. 사업을 영위하던 비즈니스를 영위하던 은행이었는데, 실제 2020년, 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스타트업, 신생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역대급으로도 호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긴축 기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 환경이 되게 타이트해지는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운영 자금에 대한 압박이 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아마 이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운영비의 한 70~80%가 인건비로 많이 이제 지출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기존에 받아놨던 투자금들을 활용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예금을 계속해서 또 인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고수익성 상품으로의 자금 이전, 즉 머니무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과 그리고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예금 인출이 가속화되면서 실제로는 유동성이 이제 압박을 받게 된 거죠. 예. 네, 이제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던 투자 상품을 일부 이제 매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었고, 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증자 과정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하나하나의 고리가 다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네. 지난 벌써 한 3, 4일 사이에 벌어졌던 그렇죠.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미국 네. SVB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자산 규모로는 한 16번째 은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SVB 은행 중심으로 해서 뭐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여기에 이제 몇 개 있는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 전이 위험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전이 위험까지는 어찌됐건 연준이 커트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연준과 그렇죠. 재무부가 네, 각각의 이제 방법을 뭐 예금자에 대해서는 100% 전액 보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혹시나 당신네들이 은행들이 중소형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결국에 연준이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네. 전이 위험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시스템 위험으로의 확산도 그 가능성 자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좀 불안해한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계속 해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약간의 틈새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찰과 의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잡기 위해서 그렇죠. 고강도의 긴축을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과거에도 연준이 긴축을 했던 케이스들이 여러 차례가 있긴 했었는데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긴축 강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빠르고 강한 규모로 좀 진행을 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료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은행들의 예금 금리와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인상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익성 상품들의 금리 수익률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머니 무브가 같이 좀 동반해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소폭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큰 충격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그러네요.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연준이나 재무부가 적극적인 초기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게 바로 이 중간에 보이시는 그 무브 인덱스라고 해서 채권 시장의 무브 인덱스요? 변동성을 예. 나타내는 거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한번 상황을 되돌아보시면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회 청문회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오늘 3월 FMC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화 맞아요. 하는 예.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일단 가상화폐와 관련한 네. 그 실버게이트 은행이 일단은 자체 청산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SVB. 실리코밸리 네. 은행도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바로 또 청산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이러면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겠네라고 하는 게 시장에 급격하게 퍼지게 되고요. 뭐 동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결 얘기도 했었고 또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맞아요. 일단 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는 동결이나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페이스대로 25bp 인상의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짧은 3, 4거래일 동안에 미국 국채 2년물 수익률이 거의 100bp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네. 실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다양한 위기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속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노이즈들이 좀 계속해서 발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뭐 지난주만 해도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기를 바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변동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어쩌면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6%로 발표가 됐고 시장의 예상치를 맞췄다는 거 5%대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치가 맞았다는 것만으로 시장이 어쨌든 다시 한번 계산이 선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지난주 고용 지표, 고용은 물론 이제 SVB 사태 때문에 묻혔지만 예. 네,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간 혼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긍정과 부정이 예. 좀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서비스 물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에 대해 참가하는 이 고용 인구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 임금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밤에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건 시장 예상치에 거의 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고 그렇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 일단은 주거비 관련한 부분인데 여전히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8% 넘게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 상승 압력을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 3개월 늦어도 올해 3, 4개월 이후부터는 아마 이 주거비 관련한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좀 낮아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제외한 특히 이제 상품 물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고차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예. 물론 간밤에 발표된 2월 CPI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전월 대비 마이너스의 증가율을 좀 보이긴 했지만 지금 1월달, 2월달 두 달 연속해서 중고차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중고차 가격이 이게 이제 도매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이게 소매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보통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3월 데이터가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SVB 사태로 인해서 실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약간의 위축이 될 수도 있는 여지긴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연준이나 재무부의 개입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랩업이 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봉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금융 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간밤에도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 금융 여건이 개선이 되는 모습, 특히나 지난주부터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가상화폐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등하는 이런 그렇더라고요. 모습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금융 여건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실제 연준이 잡고자 하는 이 총수요와 관련한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 못할 가능성도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 SVB 사태가 있고 약간의 시장에 노이즈가 끼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이 바라봤을 때는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흐름을 계속 좀 기조 자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굳이 SVB 사태의 근원 이유를 따지자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사태가 혹시라도 또 반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원래 이제 미국의 그 예금자 보호 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이거든요. 근데 그 한도를 넘어서는 것도 이제는 다 보존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자본시장의 대표라고 하는 미국 시장에서 이런 조치 자체가 일단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게 어찌됐건 처음 발생한 사태이기도 하고 이게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방어하기 위한 뭐 적극적인 개입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일단 경제가 상당히 탄탄할 걸로 보고 있었는데 약간의 틈새가 이제 발생을 했고 앞으로 시장은 이 틈새가 계속해서 이제 한번 나는 게 어려웠지 한번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커져 나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다만 좀 약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한숨을 좀 돌렸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는 좀 다 불 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게 일단 오늘의 포인트였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간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리스크는 잠재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